1619년 3월 4일 조선의 국경 너머 만주 심화의 벌판, 살을 애는 듯한 북풍이 몰아치던 그날, 조선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논쟁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1만 3천 명의 조선군을 이끌던 도원수 강욱립. 그는 적군인 후금의 군대 앞에서 돌연 창과 칼을 내려놓습니다. 싸우다 죽는 것이 유일한 충성이요. 항복은 곧 짐승이 되는 성리학의 나라에서 총사령관이 전장에서 적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조선 조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성 안의 선비들은 그를 오랑캐에게 투항한 금수,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라 부르며 치를 떨었습니다. 그의 이름 뒤에는 무려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국노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허나 우리는 실록의 행간 속에 숨겨진 아무도 말해주려 하지 않았던 참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과연 강욱립은 죽음이 두려워 목숨을 구걸한 겁쟁이였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걷지 않으려 했던 가시밭길을 홀로 걸어간 고독한 영웅이었을까요? 오늘은 명분과 실리, 그 차가운 칼날 위에 서야 했던 인간 강욱립과 광해군의 이야기를 추적합니다. 비극의 서막은 파병 1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명나라는 후금을 정벌하겠다며 조선에게 군대를 내놓으라고 압박해왔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광해군에게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명나라의 협박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등 뒤에 서 있는 조선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과 유생들은 연일 상소를 올리며 왕을 압박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 하나, 제조지은, 즉 임진왜란 때 나라를 다시 세워준 명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전하, 부모의 나라인 대국이 위태로운데 어찌 군사를 아끼십니까? 오랑캐와 화친하는 것은 금수나 하는 짓입니다. 당장 군대를 보내 의리를 지키소서. 신하들에게 백성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대국에 대한 의리였습니다. 광해군은 고립무원이었습니다. 밖으로는 대국의 횡포가, 안으로는 신하들의 맹목적인 명분론이 왕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럼에도 광해군은 무려 1년 가까이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광해군의 국서들에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군사를 낼 여력이 없다. 우리 군사는 훈련받지 못한 농민들이라 승산이 없다며 왕은 온갖 핑계를 대고 파병을 미뤘습니다. 왕은 명나라의 진짜 속셈을, 그리고 이 전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해군 일기는 당시 왕의 고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수들이 하는 짓을 보건대 우리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선봉에 세워 총알바지로 만들려는 것이 뻔하다. 내가 밤낮으로 근심하여 병이 날 지경이다.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우리 군사를 그저 쓰고 버릴 방패막이로 여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내외의 압박은 한계에 달했고 결국 광해군은 피눈물을 머금고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나라가 그토록 집요하게 조선군을 원했던 진짜 이유를 직시해야 합니다. 당시 명나라는 이의제의, 즉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공문서에서조차 조선과 후금을 철저히 구분하여 불렀습니다. 자신들에게 칼을 겨누는 후금은 거스르는 오랑캐라는 뜻의 역이, 말을 잘 듣는 조선은 유순한 오랑캐라는 뜻의 순위로 불렀습니다. 명나라에게 조선군은 자신들의 정예군을 보전하기 위해 적의 화살과 칼날을 가장 앞에서 받아낼 방패였을 뿐입니다. 왕은 이 끔찍한 기만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파병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신하 강욱립을 부릅니다. 그는 평생 붓을 쥐고 살아온 문관 출신이었습니다. 왕에게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판을 읽을 줄 아는 냉철한 외교관이 필요했습니다. 출정 전날 밤, 광해군은 강욱립에게 은밀한 밀명을 내립니다. 관영향배하라. 형세를 보아 향배를 정하라. 무조건 싸우다 전멸하지 말고 상황을 보아 조선의 군대를 보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승전보를 가져오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1619년 조명연합군은 후금의 수도를 향해 진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억지로 끌려간 1만 3천 명의 조선군이 어떤 병사들이었는지 아십니까? 기록을 보면 조총수와 궁수가 대부분이었고 기동력을 갖춘 기병은 거의 없는 보병 부대였습니다. 반면 적군인 후금은 만주 벌판을 바람처럼 달리는 세계 최강의 철기병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당시 전장의 상황을 광해군 일기는 지옥도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서북풍이 세게 불어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어 지척을 분별할 수 없었다. 적들이 모래바람을 타고 쳐들어오니 화약이 바람에 날려 불을 붙일 수가 없었다. 하늘조차 조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조총을 쏠 수 없는 상황에서 후금의 철기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좌영을 이끌던 김응하 장군은 화살이 떨어지자
맨주먹으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합니다. 심지어 후금군에게 패배해 도망치던 명나라 기병들이 퇴로가 막히자 길을 막고 있던 조선군을 짓밟고 칼로 베어 죽이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본대를 이끌던 강옥립은 고립되었습니다. 포위된 산 위에서 남은 4천여 명의 병사들은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강옥립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후금의 진영에 통역관을 보냅니다. 우리가 너희와 원수진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는 명나라의 압박에 못 이겨 억지로 나왔을 뿐이다. 지금 우리가 싸움을 멈춘다면 화친할 뜻이 있는가? 그는 자신의 명예를 시궁창에 버리고 부하들의 목숨과 조선의 안위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후금에게 투항 문서를 보내고 4천명의 조선인들을 살려냅니다. 이것이 바로 투항 사건의 전말입니다. 비보가 조선에 전해지자 조정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대사관, 사원부, 유생들까지 모두 일어나 외쳤습니다. 강옥립의 목을 베고 그 가족을 모두 처형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소서. 신하들의 상소가 빗발쳤지만 광해군은 끝까지 강옥립을 보호했습니다. 강옥립이 투항한 것은 본심이 아니다. 그가 적진에 들어가서 보낸 비밀 장계 덕분에 우리가 적의 정세를 환히 알게 되지 않았는가. 사실 강옥립은 투항 후에도 단순한 포로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류된 상태에서 비밀리에 한글로 된 편지를 써서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짐꾼의 옷속이나 집신 밑창에 숨겨보낸 이 편지에는 후금의 내부 사정, 군사 이동 경로, 누르하치의 건강 상태 등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적진 한복판에서 조선의 스파이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광해군은 이 귀중한 정보를 바탕으로 후금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위태로운 줄타기 외교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비정했습니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폐위됩니다. 명나라를 배신하고 오랑캐와 손잡았다는 것이 반정의 가장 큰 명분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사라지자 강옥립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도 사라졌습니다. 새 정권은 그를 천하의 역적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장면은 1627년 정묘호란 때 벌어집니다. 후금은 조선을 침략하며 강옥립을 길잡이로 데리고 옵니다. 강옥립 입장에서는 후금과 조선 사이의 중재를 통해 전쟁을 막아보려는 마지막 필사의 노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조선 백성들과 조정의 눈에 그는 그저 오랑캐의 앞잡이일 뿐이었습니다. 실록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강옥립이 들어오자 도성의 백성들이 그를 향해 기와 조각과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내가 오랑캐를 끌고 와 우리 부모 형제를 죽이는구나. 그는 조국 땅에서 설 곳이 없었습니다. 인조는 그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복권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평생을 오랑캐에게 무릎 꿇은 장수라는 손가락질 속에 살던 그는 귀국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시름시름 앓다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죽은 뒤에도 사관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강옥립은 성품이 비루하고 겁이 많아 적에게 항복하여 나라를 욕되게 하였다. 승자인 인조 정권이 기록한 역사 속에서 그는 철저히 패배자이자 씻을 수 없는 배신자였습니다. 만약 강옥립이 그때 심화의 벌판에서 전원옥쇠를 택했다면 어땠을까요? 4천명의 병사들과 함께 장렬히 전사했다면 그는 충신으로 추앙받으며 사당에 모셔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으로 얻는 명예 대신 삶으로 얻는 치욕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감당한 치욕의 대가는 4천명 젊은이들의 생존이었고 후금의 침략을 늦춰 벌어낸 조선의 시간이었습니다. 명불론자들은 굶어 죽어도 대국과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외쳤지만 강옥립은 명분 너머의 차가운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광해군과 강옥립. 시대를 읽는 눈은 있었으나 시대를 설득할 힘은 없었던 두 사람. 거대한 명분의 벽 앞에서 그들의 실리는 비겁함으로 매도당했습니다.